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도 김삿갓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영월의 101장에서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선천 방어서였던 김익순을 욕하고 조롱한 시로 장훈을 차지했던 김병현. 그러나 김익순이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것을 알고는 부끄러움에 한우를 볼 수 없다며 커다란 삿갓을 쓰고 집을 나온 김삿갓. 그의 방랑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어머니와 사랑하는 처, 그리고 자식마저 버리고 집을 떠난 김삿갓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직 그에게는 술 한 잔과 함께 자연스레 터져나오는 시 한 수가 삶의 의미요,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술 한 잔이었습니다. 방랑길을 계속 걸어가던 김삿갓이 어느 곳에 이르러 한 농사꾼인 듯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김병현은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김삿갓이라고 소개를 하자 그 농사꾼은 자기 이름은 백수건달이라면서 농짓거리를 합니다. 둘이서는 주막을 찾아가 함께 술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주막에서 주머니에 파란만장한 옛날 이야기를 듣습니다. 김삿갓. 그에게는 만나는 사람이 그의 친구요, 또 자신의 적적함을 달래주는 다정한 이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김삿갓이 찾은 이 주막에서는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이제 낭독해드립니다. 백수건달과 주막에서. 김삿갓이 얼마를 가다 보니 커다란 소나무 그늘에 농사꾼인 듯 싶은 장정 하나가 네발개를 쫙 펴고 태평세월로 누워 있었다. 지게와 낫이 옆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무를 하러 가다가 낮잠을 자려는 모양이었다. 김삿갓이 가까이 가니 벌떡 일어났는다. 두 눈이 왕방울처럼 부리부리하고 머리에는 수건을 질끈 도명해 있는 것으로 봐서 결코 호락호락한 이는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양반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기에 김병현은 옆으로 다가가서 나림없이 덥군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가시는 길인가요? 하고 말을 걸었다. 농사꾼은 옆자리를 비켜주며 여기 좀 쉬어가시오. 방립을 쓴 것을 보니 상제님인가 보죠? 하고 말한다. 김병현이 쓰고 있는 삿갓을 방립으로 잘못 알고 물어보는 말이었다. 김병현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쓰고 있는 것은 상제가 쓰고 다니는 방립이 아니고 단순한 삿갓이라오. 상제도 아닌 사람이 볼품사납게 삿갓을 왜 쓰고 다니시오? 그럴 사정이 있어 쓰고 다니죠. 김병현은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술집을 알아보려고 그 사람에게 초면 인사를 청했다. 참 오다 가다 만난 것도 전생부터의 인연이라고 했으니 우리 인사나 나누고 지냅시다. 나는 김삿갓이라는 사람이에다. 이때 김병현은 자기 이름을 김삿갓이라고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그 이후로는 누구한테나 시종 김삿갓으로 통해왔다. 촌사람은 김삿갓이라는 말을 듣고 눈을 커다랗게 뜨며 놀라 묻는다. 노영은 지금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 성은 김가요. 이름은 삿갓이라오. 삿갓? 예, 여보시오. 세상에 그런 망측스러운 이름이 있단 말이오? 촌사람은 자기를 놀리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물론 촌사람을 희롱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삿갓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김병현이라는 본명을 일체 쓰지 않을 결심해서
자기소개를 김삿갓이라고 말했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알 턱 없는 촌사람은 자기를 농락하는 줄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너털 웃음을 웃으며 이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었다. 삿갓이라는 이름이 그렇게도 막집스럽단 말이오. 우리 시골에는 개똥이니 소똥이니 하는 이름도 얼마든지 많은걸요. 그에 비기면 삿갓이라는 이름은 제법 점잖은 편이 아니오. 촌사람은 암만 해도 미심쩍은지 고개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노형 입으로 말한 이름이니 틀림이 없겠지요. 나도 내 이름을 소개하겠소. 나는 성은 백가이고 이름은 건달이라 하오. 이름이 워낙 괴상하기 때문에 남들은 나를 흔히 백수건달이라고 부른다오.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촌사람의 이름은 정말로 건달인지 어쩐지 사실 여부를 김삿갓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어쩌면 놀림을 당하는 줄 알고 반발심에서 일부러 그런 이름을 주어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삿갓은 구태여 그런 것까지는 파고들 생각은 없었다. 그보다도 더 급한 것은 술 생각이기에 이름 타령은 그만합시다. 나는 아까부터 목이 컬컬해와서 술 생각이 간절한데 혹시 이 부근에 술집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하고 물어봤다. 자칭 백수건달이라는 사람은 술이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지 왕방울 같은 누나를 태번에 희번덕거리면서 입맛부터 다신다. 술집이요? 술집이라면 염려 마시오. 저기 보이는 고개를 넘어가면 연년이라는 술집이 있다고. 술맛이 기가 막힐 뿐만 아니라 안주도 천하일품이시오. 저 고개 너머에 그렇게 좋은 술집이 있는가요? 있고 말고요. 술맛이 기가 막힐 뿐만 아니라 안주가 천하일품이라니까 그러네요. 백수건달은 그렇게 말하며 또 한 번 입맛을 쩍 다시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보아하니 노용도 술을 어지간히 좋아하시는 모양이구려. 왜따 산에 대장부 치고 술 싫어하는 사람 보셨어. 돈이 원수라서 그 좋은 술을 못 먹고 밤낮 촐촐하게 지낼 뿐이지요. 그러면 내가 한 잔 살 테니 같이 가주시려. 백수건달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벌떡 일어서면서 돈은 넉넉하시오. 하고 호주머니 걱정부터 해준다. 돈은 걱정 말고 같이 갑시다.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백수건달은 지게와 낫을 그냥 내버려둔 채 앞장서서 걸어나간다. 백수건달이 술에 미쳐서 지게조차 잊어버리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 김삿갓은 뒤따라오면서 지게는 버려두고 가시오? 하고 깨우쳐 주었다. 그러나 백수건달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걸어나가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술을 먹으러 가는 판인데 그까지 지게는 지고 가서 뭐라고? 그러다가 누가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죠? 그 양반 걱정도 팔자네. 그냥 내버려 두기로 지게를 누가 가져가오? 어서 나를 따라오긴 하시오. 술을 누가 사고 누가 얻어먹는 사람인지 백수건달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별세계를 온 듯한 흥미를 느끼며 부지런히 뒤를 따라 걸었다. 나지막한 고개를 넘어 산 아래로 따라 내려오니 산 모퉁이에 연연이라는 초라한 주막이 나온다. 백수건달은 술집 앞마당으로 들어서기 무섭게 사뭇 호기로운 어조로 주인을 부른다. 연연 아줌마 계시오. 내가 오늘은 손님을 한번 모시고 왔어. 술은 넉넉하겠지? 주모는 목소리로 사람을 알아보았는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짜증스럽게 이렇게 쏘아붙인다. 아이고 뭐니 백수건달이 또 왔는가 보구만. 오늘은 아직 마수거리도 못했는데 마수거리 외상을 먹겠다는 말인가. 제발 오늘만은 그냥 돌아가요. 주모의 말로 미루어 보면 외상 술값이 어지간히 밀린 모양이었다.
그러나 백수건달은 주모의 거부 반응에도 끄떡도 아니하고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며 또다시 호기를 부린다. 아따, 우회상이 몇 푼을 된다고 여단이야. 내가 오늘 내일로 죽을 사람이 아닌데 죽기 전에 외상을 못 받을까봐 걱정인가? 오늘은 큰 손님을 모시고 왔으니 아무 걱정 말고 술이나 듬뿍 가져오. 술집 연년의 주모는 나이가 57, 8세가량 되었을까. 김삿갓을 보더니 저기 놀라며 어서 오세요. 상대님이 같이 오셨는가 보죠. 우리는 미천이 딸려서 외상술을 드리기가 어렵겠는데 어떡하죠? 김삿갓을 상대로 잘못 알고 사정하듯 말한다. 김삿갓은 삿갓을 벗어들고 방 안으로 들어서며 빙그레 웃었다. 오늘 먹는 술값은 내가 맞돈을 드리죠. 염려 말고 술이나 주시오. 백수건달은 아랫목에 배짱 좋게 주저앉으며 오늘은 맞돈으로 준다는데 주모가 웬 잔소리가 그리도 많지? 하고 꾸중하듯 말한다. 그러나 주모도 잠자코 있지 않았다. 내가 술 장사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3년 동안이나 외상술을 먹어온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아따, 외상술을 주기가 그렇게 아깝거든 숫째 나를 서방님으로 모시면 될 게 아닌가? 안 그래요, 사간 양반? 백수건달이 능글맞게 나올수록 주모는 약이 오르는지 주먹으로 때리는 신용을 해보이며 뇌까린다. 아이고, 이 술방난이야. 내가 서방에 개걸이 들었기로 백수건달 따위를 미쳤다고 서방으로 삼을까? 백수건달은 그럴수록 배짱 좋게 나온다. 주모는 내 물건이 좋은 걸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만. 어떤 계집애든 내 물건을 한 번만 맛보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덤벼들어 죽자 살자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지 그 물건만 먹고야 사는가? 개떡 같은 수작은 그만두고 어서 외상이나 갚아요. 백수건달이 워낙 신용을 잃었는지 외상값을 받기 전에는 술을 주지 않으려는 눈치다. 그러니까 김삿갓이 정면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외상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술값은 내가 낼 테니 염려 말고 술을 가져오시오. 주모는 그제야 얼굴에 화색이 돌며 오늘 술값은 틀림없이 손님이 맞돈으로 주시는 거죠? 하고 못을 박는다. 주모가 하도 미심쩍어 하므로 김삿갓은 수제 호주머니에서 돈자루를 꺼내 보였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걱정인가? 아무 걱정 말고 어서 술이나 가져오라고. 돈자루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져 놀라는 사람은 주모뿐이 아니었다. 백수건달도 왕방울 같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며 이봐요, 주모. 지금 저 돈자루를 보았지. 아까부터 내가 뭐라고 하던가 큰 손님이라고 진작 말하지 않던가. 그러니까 마음 놓고 술을 얼마든지 가져오라고. 주모는 그제야 부엌으로 달려나가 주한쌍을 들고 들어오면서 백수건달이 오늘의 술을 마음껏 마시게 되겠구만. 그러나 남의 호주머니 돈을 내 돈으로 착각은 하지 말아요. 하고 또 한마디 쏘아붙인다. 백수건달은 김삿갓에게 술을 따라주며 또다시 주모를 나무란다. 오늘은 큰 손님이 허리띠를 풀어놓고 술을 취하도록 자실 작정인데 무슨 놈의 술잔이 이렇게도 작아. 요런 술잔을 가지고서야 어디 간에 기별이나 가겠나. 장사를 제대로 하려거든 냉큼 부엌에다가 왕사발을 가져오라고. 아따, 밤낮 외상술로 먹이나 죽이던 주제 오늘은 돈을 보더니 환장을 했는가 보구먼. 남의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찌기를 돈이란 돌고 도는 것. 술자리에서 내 돈 남의 돈이 어디 있어. 사건 양반 안 그래요? 김삿갓은 동의를 강요당하자 너털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고 말고 주모, 이왕이면 저 양반 말대로 왕사발을 가져오시오. 비록 초면 인사기는 하지만은 노상에서 술친구를 만났다는 것은 진정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백수건달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술잔을 쪽쪽 소리가 나도록 빨아가며 말한다. 술맛 좋다. 이렇듯 좋은 술을 한 번도 마음껏 마셔보지 못하고 그놈의 외상감 때문에 주모한테 밤낮 구박을 받아 오고 있으니 신세가 따분해 못 살겠는걸. 작가 선생, 사내 대장부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는지 모르겠구려. 김 작가는 백수건달에게 술을 다시 따라주고 자기도 잔을 비워가면서 말한다. 나도 술을 좋아하지만 노용도 술을 어지간히 좋아하는 편이구려. 물론이지요. 인생이란 술과 계집을 빼놓으면 뭐가 남겠어? 돈은 넉넉하니까 오늘은 마음껏 마셔보시오. 김 작가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술을 따라주었다. 백수건달은 감격해하지 않으며 원 이렇게도 고마울 수가 있나. 내가 어젯밤 돼지 꿈을 꾸었더니 오늘은 술복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려. 그리고 이번에는 주모를 건너다 보며 이봐, 북어 꼬리처럼 말라비틀어진 친구야. 지금 작가 선생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려 했다. 아까부터 내가 뭐라고 하던가 이 손님으로 말하면 큰 손님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러니까 행여 돈 걱정은 말고 술을 더 가져오라고 하고 사뭇 호기를 부린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울분이 취중에 터져나온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자 주모가 얼른 맞받아 넘긴다. 뭐 나더러 말라비틀어진 북어거리 같다고? 먹지 못할 감이라고 장대로 찌르는 격이로구만. 이래봬도 죽자 살자 하고 덤비는 놈팽이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북어꼬리한테도 죽자 살자 덤비는 놈팽이가 있는가? 그런 놈이 있다면 그놈이야말로 미친놈이지. 물도 안 나오는 우물을 죽자구나 하고 수저대서 어쩌자는 것이야. 안 그래요, 작가 선생? 주고받는 입심이 하도 험상스러워 자칫 잘못하다가는 육박전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게 김 작가는 얼른 술잔을 높이 들며 휘갑을 치고 나왔다. 이 좋은 술을 앞에 놓고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소? 그리고 백수건달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노용한테는 한 가지 따져야 할 일이 있어이다. 예? 나한테 따질 일이 있다고요? 그렇소. 노용은 아까 나를 이 집에 데리고 올 때 이 집에 술 안주는 천하일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정작 이 집에 와보니 안주라고는 도토리묵 한 접시뿐이 아니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김 작가씨 안주 투정을 하자 주모가 얼른 앞으로 나와 대답을 가로막는다. 우리 집 술안주는 언제나 도토리묵 한 가지뿐인걸요. 워낙 첩첩산중이어서 다른 안주는 재료를 구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김 작가는 하도 어이가 없어 백수건달을 다시 나무랄 수밖에 없었다. 노용은 이 집 술안주가 천하일품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주모의 말을 들어보면 이 집 술안주는 언제나 도토리묵 한 가지뿐이라고 하니 노용이 거짓말을 한 셈이 아니오. 백수건달은 술 한 잔을 또다시 단숨에 쭉 들이키고 나더니 도토리묵 한 톨을 입안에 집어넣으며 이 집의 술안주는 언제나 도토리묵 한 가지뿐이라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천하일품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고 방안이 떠나갈 듯이 통쾌하게 웃어제낀다. 실로 그 주인의 그 술꾼이라고 할까 깜짝같이 속은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워낙 선량해 그런지 괘씸한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예, 여보시오. 나는 마침 배가 출출하던 판이기에 안주가 천하일품이라는 말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왔었다고. 그런데 도토리묵 하나를 가지고 천하일품이란 너무 심하지 않소? 백수건달은 그 말을 듣고 눈알을 두어 번 꿈뻑거리다가 벼랑간 이봐 주모! 하고 큰 소리로 주모를 부른다. 주모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술을 마시다 말고 벼랑간 완경풍이지 그것도 배뇌병신인가 하고 독소를 퍼붓는다. 그러나 백수건달은 그런 농담은 들은 채도 아니하고 이 집에 시암탉이 몇 마리 있지 않은가? 오늘은 큰 손님이 오셨으니 그놈을 안주로 잡아먹자고. 그 소리에 주모는 펄쩍 뛸 듯이 놀란다.
백수건달이 미쳤나? 우리 집의 씨암탉은 귀중한 재산인데 그것을 어떻게 안주로 잡아먹자는 거야? 그 대신 돈을 많이 받으면 될 거 아닌가? 돈 아니라 금을 줘도 그것만은 안 돼? 그러나 백수건달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물론 이 집 씨암탉이 주모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동물이란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주모는 달걀을 못 낳아도 씨암탉은 날마다 달걀을 낳아주거든. 그런 점으로 따지면 주모는 밥만 처먹는 식충에 지나지 않지만 씨암탉은 이 집의 보배야.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이 집을 찾아온 손님이 아닌가. 손님을 대접하는데 씨암탉 한 마리가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주모는 비록 달걀은 못 낳아도 애인작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내 말대로 씨암탉을 냉큼 잡아오라고. 백수건달이 제법 능수능란한 구변으로 인정을 앞세워가며 설득을 하니 주모는 거절하기가 매우 난처한 입장이었다. 씨암탉 얘기가 오고 가자 김삿갓은 새삼스러이 시장기가 절실해졌다. 그리하여 주모에게 이렇게 간청하였다. 내가 허기가 져서 그러니 닭을 잡을 수 있다면 한 마리만 잡아와요. 닭값은 넉넉히 줄 테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요? 내 손으로 키운 닭을 내 손으로 잡아먹기가 마음이 괴로워 그러죠. 그러자 백수건달이 두 사람 사이를 어거지로 비집고 끼어든다. 이봐! 서방이 씨암탉이라도 잡아오라면 냉큼 잡아올 일이지 무슨 잔소리가 이리도 많아. 아따 누가 누구의 서방이라는 거야. 내가 언제 서방질을 했다고 서방이라지. 이불 속에서 꼭 그 짓을 해야만 서방인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게 바로 서방이 아닌가. 안 그래요 사갓 선생? 김삿갓도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요. 비록 통정은 아니었어도 마음이 통하면 애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말이요. 백수건달은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박장대소를 하면서 사갓 선생은 역시 큰 손님이 분명하시오. 변죽을 두드리면 복판이 쩍쩍 울리거든. 이봐 북엇거리 주모야. 그대는 왜 그렇게도 장사수단이 벽창호인가. 이 손님으로 말하면 손이 크신 어른이 아닌가. 닭을 한 마리 잡아오면 을에 대여섯 마리 값을 치러주실 것인데 그것을 왜 모르느냐 말이야. 술장사를 하려거든 사람부터 알아볼 줄 알아요. 사갓 선생 안 그렇습니까? 백수건달은 주모를 간접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김삿갓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눈치였다. 그러나 김삿갓은 백수건달의 마음씀이 오히려 갸륵하게 여겨져 구태여 시비를 가릴 생각은 없었다. 5마리 값이 아니라 10마리 값이라도 내지요. 돈이란 돌고 도는 물건, 그게 무슨 문제요? 그러나 마음이 순박한 주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어머나 한 마리를 잡아오면 한 마리 값만 받아야지 도둑놈 모양으로 어떻게 10마리 값을 받아요. 아무튼 손님이 시장하신 모양이니 한 마리 잡아오겠어요. 닭을 잡아올 동안 두 분은 술을 천천히 들고 계세요. 주모가 닭을 잡으려고 바깥으로 나가버리자 백수건달은 주모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한다. 지금 저 옆편의 술장사는 해먹을 망정 사람 하나만은 진국이라오. 인정 많고 남의 사정 잘 알아주고 계집으로서는 되먹은 계집이지요. 주모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데는 적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노형이 주모를 칭찬하는 것은 너무도 뜻밖이구려. 나는 두 사람을 개와 고양이처럼 알고 있었는데. 백수건달은 어지간히 취해버렸는지 그야말로 물덤벙 술덤벙으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주모와 내 사이가 개와 고양이처럼 보인다고요? 개와 고양이 같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우리 두 사람은 서로 간에 아껴주는 사이인 것만은 확실하지요. 주모가 나를 아껴주고 내가 주모의 사정을 알아주고 인생이란 그 정도면 그만이지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소이까. 비록 취중의 말이지만 무척 성실하게 들려서 노상 술망나니는 아닌 것 같았다.
노형은 주모를 그처럼 좋게 말하고 있지만 외상술을 안 주려는 것을 보면 주모는 노형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요? 김삿갓은 그들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염탐해보고 싶어 의식적으로 비틀어 보았다. 백수건달은 손을 휘휘 내저으며 또다시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천만의 말씀, 주모가 나한테 외상을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소? 나는 술을 입에 냈다 하면 억적같이 마시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주모는 술을 안 주겠다고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를 생각해서 술을 못 주겠다는 것이죠. 3년 전에 술 장사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외상술을 계속해 마셔왔다니 누가 외상술을 주려고 하겠소? 그러자 백수건달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닌 게 아니라 개업 첫날부터 줄거 외상술을 먹어온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돈이 생길 때마다 거지만 갚아주곤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꼬투리만 몇 푼 남아있을 뿐이지 실상인정 외상값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망할 놈의 옆에 내가 나만 보면 3년 전 외상을 갚으라고 지랄을 부리니 사람이 죽을 노릇이지 뭐예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앙촌대수를 하였다. 3년 전에 외상 꼬투리가 그냥 남아 돌아간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요. 이러나 저러나 나는 궁금하게 생각되는 일이 하나 있어이다. 뭐가 궁금하다는 말씀이요? 노형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호라비가 한밤중에 과부를 강제로 업어가는 습관이 있지 않소. 이 부근에도 호라비가 없지 않을 터인데 과부 혼자서 버젓하게 술장사를 해오고 있으니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이요? 김삿갓은 아까부터 궁금하던 일을 정면으로 물어보았다. 그러자 백수건달은 불현듯 생각나는 일이 있는지 들고 있던 술잔을 술상 위에 털썩 내려놓으며 말한다. 참 그 말을 듣고 보니 생각나는 일이 있군. 이 집 주모가 한밤중에 호라비한테 업혀갔던 사건이 2번씩이나 있었다오. 예? 호라비한테 2번씩이나 업혀갔던 일이 있다고? 이번에는 김삿갓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백수건달은 술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고 나더니 비어있는 술잔을 김삿갓에게 내주며 말한다. 삿갓 선생, 과부가 업혀갔던 얘기도 좋지만 술이나 마셔가면서 얘기합시다. 내가 한 잔 따를 테니 기분 좋게 쭉 들이키시오. 백수건달은 남의 술로 선심을 써가면서 이 집 주모가 한밤중에 호라비한테 업혀가던 얘기를 들으면 삿갓 선생은 배꼽을 빼게 될 거요. 배꼽을 빼도 좋으니 그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듣고 싶다면 얘기해 드리죠. 그리고 백수건달은 주모가 한밤중에 산 너머 마을의 호라비들에게 업혀가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 그러니까 주모가 30고개를 막 넘었을 때의 일이었다. 그 당시 주모는 결혼한 지 10여 년 만에 남편이 죽고 딸 하나를 데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젊고 아름답던 시절인지라 중신 할민들이 재혼을 시켜주려고 꼬리를 물고 찾아왔었다. 그 중에는 읍내의 갑부인 최부자가 소실로 데려가겠다면서 유혹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일체의 유혹을 물리쳐가며 누구한테나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누가 뭐래도 재혼은 안 해요. 100년 가액을 맺었던 남편이 비록 죽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남편이에요. 재혼을 했다가 훗날 저승에 가서 남편을 무슨 낯으로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딸 자식 하나를 데리고 죽는 날까지 혼자 살다가 먼 훗날 저승에 가서 남편을 반갑게 만날 결심이에요. 본인이 그런 각오로 나오니 중맹쟁이들은 그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밤에 커다란 이변이 생겼다. 즉 젊은 과부는 정신없이 잠을 자다가 포대자루 속에 갇혀서 그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내이 등에 강제로 업혀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젊은 과부는 업혀가면서도
포대 속에서 사람 살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사지를 결사적으로 버둥거렸으면 말할 것도 없다. 납치범은 그런대로 얼마를 얻고 갔었다. 그러나 포대 속에 들어있는 과부의 요동이 얼마나 격심한지 그 이상은 도저히 얻고 갈 재주가 없었다. 납치범은 마침내 포대자루를 길바닥에 내려놓고 제법 정다운 어조로 이렇게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강제로 병하기 싫거든 포대 속에서 내놔줄 테니 아무 소리 않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들은 과부와 호랍이거든. 이것도 인연인 줄 알아요. 과부와 호랍이라도 남부럽지 않게 잘면 살면 될 게 아닌가. 나는 그만한 자신이 있어서 임자를 업어가는 것이야. 임자는 내 말을 들어줄 테야 어쩔 테야. 포대 속에 갇혀있던 젊은 과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강제로 끌려가서는 못 살아요. 포대 속의 여인의 대답을 듣고 납치범은 일이 제대로 풀려가는가 싶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짐을 단단히 받아놓고 포대를 끌어주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아 묻는다. 포대 속에서 내놔주면 나를 단순히 따라오겠지. 분명한 대답을 듣기 전에는 포대를 절대로 끌어주지 않을 테야. 포대를 끌어주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두려. 나는 강제로 끌려가서는 안 살아요. 계집이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나오니 납치범도 그 이상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영연 환심을 사려고 포대를 끌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부부란 배 안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나를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자고. 납치범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줄만 알고 안심하고 포대를 끌어주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젊은 과부는 포대 속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벼랑간 표범처럼 사내에게 덤벼들더니 대뜸 불알을 움켜잡고 늘어지며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 같지 않은 놈아, 짐승마도 못한 네 놈은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사태는 급전직하로 역전이 된 것이었다. 과부를 납치해 가려던 사내는 벼랑간 급소를 후려 뽑히는 듯한 아픔에 기절초풍을 하였다. 아야,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이걸 놓아줘요. 사내는 금방 죽어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여인의 소나기 속에서 빠져나려고 요동을 치면 칠수록 더욱 심하게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젊은 과부는 야멸차게 급소를 끌어당기며 항복을 받으려고 들었다. 개만도 못한 놈아, 또다시 그럴 테냐 어쩔 테냐. 항복을 안 하면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사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제 아무리 항우라도 항복을 아니할 수가 없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제발 사람 살려요. 마침내 사내는 혀를 가로물고 쓰러지며 젊은 과부에게 항복을 하고 말았다. 김삿갓은 거기까지 듣다가 배꼽을 움켜잡으며 포복절도를 하였다. 하마터면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물건을 송두리째 뽑혀버릴 뻔했구만. 급소를 사정없이 움켜잡고 늘어졌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만 해도 남의 일 같지 않구려. 백수건달도 덩달아 웃었다. 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삿갓 선생도 행여 뿌리만은 조심하시오. 예, 여보시오. 남의 걱정 말고 노영이나 조심하시오. 김삿갓은 그 얘기는 그런 정도로 휘갑을 쳐버리고 나서 납치 사건이 2번 있었다고 들었는데 또 한 번의 납치는 어떻게 모면하였소? 그 얘기도 들어보고 싶구려. 하고 다음 얘기를 제쳐가했다. 백수건달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대며 거절하는 자세로 나온다. 삿갓 선생은 술 한잔 사주고 그 좋은 이야기를 죄다 공짜로 듣겠다는 말씀이요. 그건 너무하시오. 어따 미천도 안 드린 얘기를 뭘 그렇게 비싸게 구시오. 술은 얼마든지 살 테니 다음 얘기를 어서 계속하시오. 백수건달은 고개를 좌우로 기웃거리며 글쎄시다. 미천이 안 들었으니 선심을 쓰기로 할까. 미천은 안 들었지만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희귀한 얘기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고 아직도 자세를 부리고 있었다. 김삿갓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천하일품식의 허풍이 아니요. 얘기를 들어보아서 그럴듯하거든. 3년 묵은 외상 꼬투리를 내가 갚아드리기로 하리다. 그런 줄 알고 빨리 계속하시오. 백수건달은 외상값을 갚아준다는 말에 손을 휘휘 내젓는다. 여보시오. 사과 선생의 인심이 아무리 후하기로 외상값이 갚아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것도 그렇지만 진정한 술꾼이란 외상꼬리를 얼마간 남겨두어야만 대접을 제대로 받게 되는 법이라우. 외상을 싹 갚아버리고 나면 인연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술맛이 안 나는 법이에요. 외상 술값을 갚아준다고 하면 얼씨구 좋다 할 줄 알았는데 백수건달은 그렇지가 않았다. 노영의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렇기도 하겠구려. 외상술을 먹는 것도 술꾼들로서는 하나의 머심이 틀림없거든. 역시 작가 선생은 주도의 못을 아시는 분이야.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얘기를 들려드리기로 하겠소. 그리고 백수건달은 두 번째 납치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젊은 과부가 납치되어 가면서 사내의 불화를 움켜잡고 늘어져서 위기를 모면한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소문은 며칠이 안가 모든 동네방네에 널리 퍼졌다. 월무족이 보천, 다른 발이 없어도 하늘을 걸어가고 풍무수의 요수,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무를 흔든다라는 예글이 있더니 말은 소리가 없어도 천리를 가던가. 납치 사건은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던 사건이건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이야기는 사흘이 못 가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호라비는 어느 마을에나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호라비들은 문제의 과부를 업어올 생각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처럼 무서운 과부를 섣불리 업어오다가는 불화를 뽑혀버리는 날이면 인생의 송두리째 파멸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과부가 워낙 귀한 데다가 호라비는 흔해 빠졌으므로 개중에는 몸을 무릅쓰고 팔자를 고쳐보려는 호라비가 노상없지도 않았다. 문제의 과부집에서 50리가량 떨어진 청석골 마을에 살고 있는 민서방이라는 호라비가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하는 만용가였다. 민서방은 40고개를 간 넘은 힘이 항우 같은 호라비였다. 게다가 많은 아내라고 말할 정도로 고집이 세고 사람됨이 우둔하기 짝없는 위인이었다. 그러기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민서방이라고 불러오는 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도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그 민서방이 어느 날 늙은이들이 정자나무 그늘에 모여 앉아 한담을 나누는 중에 어느 호라비가 과부를 납치오다가 뿌리를 뽑힐 뻔했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장담하였다. 귀신들한테 뿌리를 뽑히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계집이 제 아무리 힘이 세기로 사내의 뿌리를 무슨 재주로 뽑는단 말이요. 나 같으면 계집년을 그 자리에 잡아뜨려 놓고 말뚝 같은 물건을 그냥 그러면 계집은 대번에 거품을 물고 나가 떨어질 게 아니요. 그 말에 늙은이들은 포복절도를 하였다. 이 사람아, 누군들 자네만 못해서 뿌리를 뽑힐 뻔했겠나. 여자들의 양심에는 온영을 해도 서리가 맺히는 법이네. 자네는 여자들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는가 보구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언제나 밑에 깔려 돌아가는 것이 계집인데 무섭긴 뭐가 무섭단 말이요. 그렇게도 여신이 있거든 자네가 그 과부를 업어보게. 과부의 집이 어딘지 그것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밤으로 업어오기로 하겠소. 이리하여 젊은 과부에 대한 납치극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었다. 그날 밤 민서방은 젊은 과부를 포대 속에 집어넣고 등에 업고 불이 나게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과부는 포대 속에서 결사적으로 난동을 부려보았지만은 민서방은 끄떡도 아니하고 달려오고 있었다. 납치되어 오는 과부 자신도 이번만은 큰일 났구나 싶었다. 그런데 어느 산골짜기를 달려오고 있을 때 하늘이 도와주신 덕택이라고 할까, 별안간 기적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저 멀리 산 위에서 호련 호랑이 한 마리가 두 눈에 쌍불을 켜가지고 우레 같은 포효성을 지르며 민서방을 향하여 번개처럼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민서방은 혼비백산하여 악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호랑이는 도망가는 노루를 추격해오는 중이었다. 민서방은 그것을 자기를 노리고 오는 줄 알고 겁에 질려 그대로 뻗어버렸던 것이다. 납치되어 오던 과부가 자기 손으로 포대를 끌고 나왔을 때에는 호랑이는 이미 온데간데였고 자기를 납치해 오던 산에는 누런 똥을 한 방석 싸그리 놓고 송장이 되어 있었다. 김삿갓은 두 번째 납치담을 듣고 포복절도를 하였다. 하늘이 무심치 않아 그 민서방인가 하는 자가 천도를 받은 셈이로군. 물론이지요. 그야말로 천벌이지요. 마침 그때 주모가 닭고기 냄비를 들고 들어오며 두 사람에게 말한다.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재미나게 하세요? 김삿갓은 웃음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주모를 바라보며 말한다. 아끼고 아끼는 씨암탉을 잡아오게 해서 미안하오. 우리들은 지금 호라비가 과부 어버가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요. 주모는 대본에 눈치를 알아차렸는지 백수건달을 흘겨보며 정면으로 나무란다. 백수건달이 허풍을 뜬 모양이구만. 그리고 김삿갓에게 말한다. 그런 허풍은 믿지 마세요. 백수건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허풍은 왜 허풍이야? 모두가 거짓 아닌 사실인걸 누가 없는 말을 꾸며냈으려고. 사실이거나 말거나 간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닌가. 주모는 백수건달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나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닭고기나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김삿갓에게 말한다. 술안주를 정성껏 만들어 오긴 했지만 음식 솜씨가 워낙 없어서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맛이 없어도 많이 드세요. 김삿갓은 우선 국물 맛을 보았다. 간도 잘 맞지만 무슨 양념을 넣었는지 향치가 그윽하게 풍기는 데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게 바로 천하일품이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기막힌 음식 솜씨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토리 묵으로 술을 마시라고 한 것은 너무하지 않았어? 그러자 백수건달이 또다시 미운 소리를 들고 나온다. 석가 선생, 섣불리 감탄하고다는 석가 선생도 누구 모양으로 뿌리를 뽑혀야 될까 걱정스럽소. 예, 여보시오.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리 분벌이 엮으로 내 것이야 뽑아버리겠어. 안 그래요, 아주머니? 주모는 닭고기 냄비를 김삿갓 앞으로 내밀어 놓으며 말한다. 시장하자는 양반이 무슨 곤말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서 닭고기나 드시오. 그리하여 술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울리기 시작하였다. 술에는 김삿갓도 자신이 있었지만 백수건달은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마셔도 한이 없었다. 백수건달이 술을 마구 마시려는 것을 보자 주모가 걱정스러운 어조로 김삿갓에게 귀띔을 해준다. 저 사람은 술을 한번 포금하고 나면 열흘가량은 알아눕는 버릇이 있다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권하지 마세요. 주모의 은근한 보살핌에 김삿갓은 내심 감격해 마지 않았다. 아까는 백수건달이 닭값을 많이 받아주려고 애를 쓰더니 이번에는 주모가 백수건달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그들 사이에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아껴준다는 것은 얼마나 순박하고도 아름다운 인정인가 싶었다. 김삿갓과 백수건달은 오다가다 우연히 만난 노방의 타인이었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술잔을 나누는 동안에 서로 간의 흉금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흉금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노출시켜버린다는 뜻이다. 거기에는 용기와 자신감이 따라야만 하는 법이다. 그러나 김삿갓은 이미 온갖 명리를 포기하고 걸객으로 자처해오는 몸이고 보니 그런 용기와 자신감 따위는 애초부터 필요치가 않았다. 김삿갓 편에서 애초부터 마음의 장벽을 두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나오니 백수건달도 부지부식간에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쉽사리 가까워지게 되었다. 추로이자 반의라고 하던가 이쪽에서 마음을 터놓고 손을 내밀어 보이니 상대방도 무심중에 그 손을 잡아버린 것이었다.
그리하여 흉금을 터놓고 기타 넘는 잡담을 나누는 동안에 그들 간에는 형용강에 어려운 우정조차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친밀감은 양반 사회에서는 좀처럼 맛볼 수 없는 아름다운 인감이었다. 인생이란 이렇게 살아야만 좋은 것이 아닐까. 김삿갓은 양반 사회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았다. 양반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담을 쌓고 사람을 오직 이해로서만 대한다. 자기에게 이롭다고 생각되는 상대일 경우에는 체면불구하고 아첨까지 해가면서 환심을 사기가 예사요. 자기에게 불리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거드름을 피워가며 상대방을 숫제 무시해버리기까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양반 사회에서는 이익과 명리와 가면의 허수아비만이 난무하고 있을 뿐 정작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위 민초라고 불리는 서민들의 생활은 그렇지가 않다. 그들에게는 마음의 장벽이라는 것이 없다. 남의 슬픔을 나도 같이 슬퍼해주고 나의 기쁨을 남과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언제나 동고동락하는 것이 서민 생활의 특징이 아니던가. 김삿갓이 말탄 양반에게 술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았을 때 양반쟁이는 사람을 넘보고 말꼬리만 붙잡고 늘어졌을 뿐 술집은 끝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백수건달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툭 털어놓고 나와서 술을 몇 잔 나누는 동안에 어느덧 백년지기와 같은 사이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요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라는 옛말이 있거니와 그런 점으로 따져본다면 마음속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족속처럼 불쌍한 인간은 없어 보였다. 한 집안 식구가 따로 있을까? 어디를 가도 인정만 오고 가면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백수건들과 어울려 술을 마셔가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친근감이 느껴지기로 말하면 술집 연년의 주모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기 집 씨암탉을 보물처럼 아껴오던 주모였건만 시장에 못 견디겠다는 김삿갓의 말을 듣고 나서 그처럼 아껴오던 씨암탉을 두 말 없이 잡아온 것은 인정미가 얼마나 흘러넘치는 증거였던가. 그나 그뿐이다. 백수건달과 주모는 각별한 사이가 아니면서도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아껴주려고 애쓰고 있으니 그야말로 참다운 인간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주모는 호래백에 업혀가다가 사내의 불화를 붙잡고 늘어짐으로써 자신의 정절을 끝까지 고수해온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도 원색적인 행동이었다고 비방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적당히 얼버무리며 살아가려는 풍조가 농후한 이 세상에서 주모는 자기 자신을 그만큼 준엄하게 지켜오고 있는 증거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 아니겠는가. 김삿갓은 주모와 백수건달의 꾸밈새 없는 인간미에 반해 사흘 동안이나 북바지로 술을 마셔대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오면 그 자리에 쓰러져 한잠 늘어지게 자고 나서 또다시 술을 마시곤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나흘째 되는 날 조반 후에야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주모에게 묻는다. 오늘은 길을 떠나야 하겠소. 술값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소? 주모는 몹시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돈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살림이 워낙 분색해 저는 안 받을 수는 없는 일이고.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궁리에 잠겨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한다. 10냥만 주세요. 김삿갓은 술값이 너무도 허한데 깜짝 놀랐다. 10냥이라니요? 둘이서 사흘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술을 연달아 퍼마셨는데 10냥은 너무도 허하지 않소. 게다가 씨암탉도 있는데. 이번에는 백수건달이 중간에 끼어든다. 사카 선생, 주모의 말대로 10냥만 주시오. 인생은 인정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지 돈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요. 10냥이면 본전은 될 거요. 사카 선생같이 좋은 분을 우리가 언제 또 만날 수 있겠소. 지난번에는 닭 한 마리를 잡아주고 10마리 값을 받으라고 부추겼던 백수건달이었건만 이제는 술값을 체감해 주려고 애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어차피 며칠이 못 가서 죄다 없어질 돈이요. 그러니까 10단량만 받으시오. 주모의 손에 돈을 억지로 쥐어주고 술집을 나서자 백수건달과 주모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오며 다시는 만나기 어렵겠지요 하고 이별을 아쉬워한다. 김삿갓은 대답 대신 시 한 구절을 읊어보였다. 오늘 아침에 한 번 헤어지면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으리요. 이별은 슬퍼도 마음만은 흐뭇하였다.